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권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지금 우병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정현 대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이 투톱 간의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 교수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균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목적은 같되 방식은 틀리게, 그러니까 역할 분담 형식으로 저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스스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정현 의원은 당 대표로서 당 정청 일체화된다는 것이 최근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의 어떤 보폭이라든가 청와대의 방향,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서포트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정진석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야당과 상대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우병우 수석의 사퇴,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폭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적인 짜임새가 지금 여권 내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우병우 수석을 사퇴하냐 안 하냐는 대통령 통치권의 어떤 인사권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어떤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이고 정략적인 그런 것으로 지금 비껴가는 것은 청와대에서는 이거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 그 두 원내대표와 대표 간 역할별 분담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두 원내대표와 대표 사이에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면서 앞으로 현안을 두고 민감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현안을 두고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분열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가까스로 이제 봉합을 한 것인데, 사실 친박 비박 싸움이 전대를 통해서 이제 이정현 대표 체제가 구축되면서 상당히 봉합된 그런 이제 일정 부분 뭔가 이렇게 구심력을 발휘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되자마자 사실은 뭐 누진세 문제라든가 이 탕평 인사 요청에 대한 어떤 미진한 부분, 거기다가 이제 뭐 중진 회의했는데 몇 명 이제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사실 이정현 대표 체제가 등장하면서도 상당히 불안불안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이 우병우 수석 문제가 불거졌고, 여기서 원내 수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즉 투톱인데 한 톱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그리고 진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도읍 수석 부대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분열이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분열의 어떤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더군다나 이게 대선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당대표의 어떤 역할, 영향력, 이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정현 대표가 나름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일정 부분 이런 어떤 우병우 수석 문제를 당 전체를 대표해서 주도하는 그런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동하면서 사실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 지금 이번 사건을 분열의 단초로 분석해 주셨는데,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이 계파 문제로 봐야 된다. 이번 그 원내대표와 대표의 갈등은 결국에 계파 문제로 봐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파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새누리당의 이제 계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 내에서 친박과 계파, 단순한 세력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청 간의 관계를 사실은 밑바닥에 깔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계파 문제, 청와대와 관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계파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이제 임기 후반부의 국정 안정성을 가장 뒷받침하는 것은 이제 여당이 얼마나 이제 일치단결한 모습으로서 지원을 해주느냐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이제 국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통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다른 목소리, 당내에서 이전에 있었던 이제 계파들이 다시 한번 부활되면서 계파 간의 대립과 갈등 양상으로 불거지게 되면 당의 어쨌든 논란을 넘어서서 대통령의 국정 안정성을 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 지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계파 간의 싸움에서 친박계의 이제 완전한 승리, 이제 비박계의 상당한 세 약화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제 계파 대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경쟁구도 자체도 이제 소멸되었다라고 이제 사실은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지난번 비박 주자들의 성적표가 워낙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을 놓고 비박계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면서 친박계의 민심 위반했다는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노출시키면서 비박계의 세를 다시 한번 확산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개파 간의 본인들의 개파의 세 확장을 위해서 이번 사안을 놓고 비박계가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게 되면서 큰 좀 개파 간의 격돌, 대립 이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비박계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 사태 이 문제가 결국은 우병우 수석의 사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각각의 어떤 대선 주자들의 대선 진지 구축을 위한 정략적인 사용으로 변질이 됐다. 정치적인 소재로 변질이 됐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권력 투쟁에 있어서 안타깝지만 현실인데 차기 정권을 창출하거나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때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다고 봅니다. 비박계라든가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강력하게 공격. 대통령이 공격하는 것은 우병우 수석 사태를 공세함으로써 대통령의 기능이 약화되고 여론적인 약화 이것을 노리는 것이고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호해서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작금의 우병우 수석 사태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힘과 여론적인 향배 이거와 연계가 돼 있다고 봅니다. 네, 계파별 권력 투쟁의 차원에서 분석해 주셨는데 결국 이 문제의 단초가 됐던 것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제 거치 문제인데요. 이 청와대가 이번 주에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내용을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우병우 수석 논란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의 직무 누설 논란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모두 공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됐는데 검찰이 이 부분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이수석 감찰관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감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느냐 뭐 그 부분하고 그러면 뭐 MBC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MBC로 넘어가게 된 배경은 과정은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출처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수사 뭐 그런 것들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병우 수석에 관해서는 지금 이 감찰관이 제시한 이제 검찰의 수사 의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제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된 이 위법행위라든가 여부, 또 하나는 가족회사의 어떤 횡령 여부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안 다 뭔가 이렇게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민정수석이라는 위치는 한국의 어떤 사정기관이랄까 모든 이 사정기관, 영향력 있는 기관들을 사실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살아있는 권력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래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그거를 계속해서 야권에서는 의혹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사안이 굉장히 정치 이슈화되면서 나중에는 뭐 특검까지 갈 공산이 매우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이 비리 문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병우 수석이 스크리닝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 문제에서 시작된 굉장히 이제 하나의 직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것들이 일정 부분 권력 투쟁화하는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뭐 덥고 막 경제적으로 안 좋은 국민들한테는 일종의 권력 투쟁적인 어떤 모습이 비춰지면서 사실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죠 국민들은. 네, 특검의 가능성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이란 직위를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또 검찰은 이번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이번 주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8.27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 막판 표심 변수 센터장님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마지막에 변수가 사실은 이제 크진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남은 것은 뭐 대의원 당원들의 어떤 투표 참여 적극성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여부가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각자 이제 내세우고 있는 프레임들,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마음을 정하지 않은 대의원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이제 흔들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일반 민심이 이제 변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는 30%의 이제 일반 국민 민심이 이제 반영이 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15%만 이제 여론조사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45%는 대의원, 30%는 당원. 그다음 또 10%는 당원 여론조사니까 장심이 대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 이제 마음을 정하지 않은 이제 당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각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필승론을 얘기하고 있죠. 본인이 이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개파 청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추미애 후보는 이제 통합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비노 진영에 있는 이제 이종걸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개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은 다소 이제 앞서간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분열은 옳지 않고 통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이제 슬로건을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최적임자이면서 다른 두 명의 후보 경쟁자들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프레임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슬로건을. 그런 면에서 이제 각자 이제 본인에게 맞는 어필할 수 있는 슬로건을 정해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들이 어쨌든 초반에는 이제 그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친문 세력들의 이제 추미애 의원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제 설이 이제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그것에서 큰 균열이 없으면 추미애 의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친문표에 있어서 김상곤 의원 후보가 뭐 전 혁신위원장이 가세하게 되면서 좀 분산되면서 약간 변수가 생겼다.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가 이제 주목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슬로건의 의미까지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전대 앞두고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그 서울시당 위원장과 인천시당 위원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김영주 의원과 박남춘 의원이 당선됐는데 이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친문 성향이 강한 온라인 당원들이 당락을 좌우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전대를 앞두고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있을 때 10만 명 온라인 당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8.27 전대 어떤 당락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개 보면 전대를 할 때는 한 이틀 전에 핵심 주류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좌파 어떤 여러 가지 소속 의원들이라든가 위원장들을 통해서 대의원들한테 급속하게 전파가 되고 특히 이제 SNS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이것이 빠르다. 그러면 아직은 문재인 대표는 저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과연 새누리당처럼 정치적인 순혈주의를 앞세워서 확실하게 친박처럼 친문 세력의 어떤 대표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세력 확장이라든가 개파적인 통합, 단합을 위주로 한 그런 어떤 대표를 생각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 순혈주의를 생각한다면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좀 저 중간 어떤 영역의 어떤 통합된 그런 지도부를 원한다면 추미애 의원을 저는 선택할 거라 이런 이 두 가지 어떤 선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번 전대는 내년 대선의 후보를 결정하고 대선 구도를 결정하는 그런 대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순혈주의를 강화하는 대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김상곤 후보 측이 지난번 혁신위원장 할 때 10만 명 온라인 당원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결정적인 승인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봅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는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의 무게를 두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심은 알 수 없고 민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이 당내 세력 관계도 조금 달라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앞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당내 역학 관계가 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기존의 이제 김종인 체제가 상당 부분 주류가 아니죠. 주류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가 지금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을 때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학관계가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컨대 지금 친문 중심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사실상 주류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당 대표와 유력한 이제 대선 후보를 이제 거머쥐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는 원외이고 그러면서 이제 친노의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어떤 필승론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도 사실상 본인이 여기서 지금 가장 문재인 후보라든가 더민주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이 지금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호남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세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본인이다. 그래서 이 보완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균형 잡히는 그런 어떤 역학관계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종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비주류가 약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대선 국면과 얼마나 연계가 될지는 또 뭐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당내 역학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특히 전당대회가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물러나게 되는 분이 이제 김종인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가 오늘 사실상 퇴임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이 대선 주자들이 전대 직후에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센터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제 오늘 이제 김종인 대표가 마지막 이제 어쨌든 연설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이것이 퇴임사면은 이제 소회를 사실은 이렇게 이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해서 상당한 어떤 지향성, 비전, 그다음에 목표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한간에서는 퇴임사라기보다는 이제 출사표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평가를 이제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민주화는 특별히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개헌과 관련한 것인데요. 이제 개헌을 어쨌든 이제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다른 이제 주자들에서 이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들을 더 강하게 형성해 내려고 하는 이제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과한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김종인 대표가 아직까지 어쨌든 본인도 다음 이제 대권과 관련해서 큰 욕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낳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제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몇몇 이제 주자들 외에는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개헌을 하게 되면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뭐 분권형이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텐데 본인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들을 강한 얘기하고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냐 뭐 킹메이커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플레잉 코치라고 불러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플레잉 코치라는 것이 선수들이 나가서 많이 그라운드에 했는데 신통치 않을 경우 코치나 감독이 직접 선수로 뛰겠다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제 김종인 대표의 퇴임 기자회견에 개헌 필요성을 얘기한 것은 그런 본인이 어떤 권력에 대한 의지도 상당 부분 깔려 있는 것으로 좀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김종인 대표가 직접 선수로 나설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의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김종인 대표가 이 개헌을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본인의 향후의 어떤 역할의 문제, 또 하나는 본인이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의 어떤 실천의 여부 문제. 이것의 전제 조건을 개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과 같은 승자 독식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승자 독식의 어떤 정치 체제인 5년 단임제의 문제가 있다. 즉 대통령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런 경제 민주화가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의사결정의 다원화 체제가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개헌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우리가 브렉시트도 보고 트럼프 현상도 보지만 사실은 경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내년의 대선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이슈인데 그 부분에서 결국에 경제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 경제 민주화라는 부분이고 본인이 그것을 확보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본인이 카드를 주고 내년 대선의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제의에 대해서 본인이 뭐 대권에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내년 대선의 화두는 저는 외교와 안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김종인 대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은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경제민주화 복지 문제는 여야가 이미 같은 공통함수로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뚜렷한 이슈가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든가 최고의 중국이라든가 영토 분쟁 이런 것, 중국의 어떤 패권주의 이런 것들과 관해서 외교안보적인 이슈가 상당히 커질 경우에 이것을 서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뭐냐? 그러면 개헌론을 해서 권력적인 구조로 이것을 대처하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방식을 제시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 김종인 대표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대표를 물러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미 현재 어떤 박근혜 정권 대통령 하에서는 개헌은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야당이 됐을 때 그것을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또는 좀 별개라고 보고 다음에도 개헌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그것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다시 그 개헌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내놓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당위성 있고 그리고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민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는 개헌 문제를 던졌다고 봅니다. 네. 김종인 대표의 기자회견을 놓고 세 분께서 각자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김종인 대표의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필 전 총리가 안철수 전 대표를 데려와서 냉면이나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안 전 대표가 이를 수락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김 교수님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역할을 지금 사실 당 지지율도 이제 굉장히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도 하락돼 있어서 굉장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떤 형태로든 극복을 해야 되는 이 과제를 박 전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 같이 대선 중심의 정치 구조 속에서는 결국 어떤 후보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능성, 가질 수 있는 카드를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JP를 찾아간 것이다. 즉 그 안에다 더 많은 사람들, 일종의 큰 저수지론이죠. 큰 저수지를 넓혀서 거기에서 지금 어떤 뭔가 자기들의 어떤 위상이 좀 이렇게 좁혀져 있는 분들, 예컨대 손학규 전 대표라든가 많은 분들을 이 안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어떤 큰 힘을, 즉 뭐 김종인 대표도 얘기했지만 새누리당이라든가 또는 뭐 더민주라든가 이쪽에서 친문이라든가 또는 친박이 너무 강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주류들이 이탈을 해서 새로운 어떤 구심점을 찾아갈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열어놓는다는 그 자체도 사실 그런 것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그것이 연계돼 있다. 즉 박지원 대표의 그 행보는 그래서 JP까지 찾아가고 냉면 같이 먹게 하고 행보를 좀 더 광폭 행보를 함으로 해서 시선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국민의당 주변을 하나의 큰 저수지화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광폭 행보의 일환으로 분석해 주셨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에선 한 자릿수 지지율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낮아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 당초에 중도 노선을 표방하던 국민의당이 이 선명성 경쟁, 사드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지지층 이탈을 자초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센터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보면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당론을 정했죠. 사드 배치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정했습니다만은 그 지지층의 의견을 살펴보면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이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당론과 국민의당 지지층의 다수 의견이 지금 이제 배치되는 이렇게 다른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지의 안정성을 해치고 이제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국민의당 최근에 있었던 뭐 총선 리베이트 건이라든가 이런 논란, 의혹으로 인해서 나타난 데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당의 지지의 안정성을 좀 해치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에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좀 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분명한 입장을 정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도적 입장을 보이면서 또 안보에는 보수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또 정권과 이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야권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딜레마적 상황이 많이 반복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나타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이제 네. 부분이 될 텐데, 장 교수님, 그와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존재감도 지금 상당히 다른 잠룡들에 비해서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가질 것으로 보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없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의 존재감이 없어진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과연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면 존재감을 획득해서 제3당의 지휘를 하고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라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일단은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강력한 어떤 아젠다를 다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원내대표가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DJP 공동정권의 그런 화려한 과거를 회상시킴으로써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의 기폭제가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대선 주자들을 끌어모으겠다. 그러면 뭐 그래야지 어떤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지 대선 후보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 러브콜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미 새정치라는 화두는 저는 상당히 물밑으로 꺼졌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호남이라는 그런 지역적 기반 이외에 다른 어떤 경쟁력 있는 어떤 카드를 국민의당이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사드 문제, 사드 배치 반대, 이런 것을 지지층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훨씬 더 자중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이 국민의당인데, 다만 이것을 당이 일사불란하게 가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가지고 일관되게 나가면 대한 세력으로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장성호, 김관옥 교수 그리고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